예.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세미나 그 사진 하나 올라갔을 텐데 타이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텐데 YI가 이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끝났는데 XI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레그레이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회귀 분석과 그거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통계학과 이사학번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이제 통계 세미나를 주반에 왔었는데, 이제 수리 통계학도 많이 다뤘었고, 베이스 통계도 했었다가, 아니면 이제 응용 통계도 다뤘다가, 요번에 이제 뭘 할까 했다가, 통계학의 핵심인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귀 분석의 기초, 요거에 조금 많이 포커스 주고, 이게 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실생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요. 네, 목차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2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2번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 가장 많이 얻어갈 수 있는 파트라고 봅니다. 이 레그레이션 파트가 이제 기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이제 이 회귀 분석이 왜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이거를 이제 대학원 레벨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이제 통계학과를 벗어나서 이제 컴공 쪽, 이런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에 앞서서 베이직 스태티스틱을 조금 다룰 건데요. 그냥 적어놨어요. 요게 PDF가 대체 무엇인가?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오늘 T분포하고 F분포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T분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우리가 통계학을 혹은 확률 및 통계를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표본의 개수가 이론상으로 30개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적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든지 뭐 구간 추정할 때 혹은 점 추정할 때 쓰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센트럴 리미트 띠오럼, 중심극한 정리를 쓸 수 없는 경우,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T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충 PD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F분포는 이제 오늘 이제 홍보를 했는데 아노바 테이블 할 때 쓰입니다. 요게. 이 PDF를 외우진 않고요. 예, 그냥 이 F분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 당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 대학원 레벨로 끌어올린 건데 그냥 엄밀하게 정의한 것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직 터임스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확률 및 통계에서 혹은 통계학원으로 해서 정의했던 확률 공간, 이벤트라든지 랜덤 벡터,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그리고 뭐 모델 이런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probability measure 스페이스 위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써먹어왔던 모형들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3번입니다. 4번은 뭐냐?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인데 이거는 수리 통계학에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이것도 probability measure space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그냥 통계학원에서 배웠던 그 느낌을 그냥 엄밀하게 정의를 해놨다. 근데 이 빅세타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모수 공간이 하는데 페르메트 스페이스라고 이 가설 검증을 할 때 이제 너 하이포테시스와 이 얼터네이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대립해서 이 p-밸류를 가지고 어느 쪽이 이제 맞냐, 어느 쪽을 리젝트 할 건지, 어느 쪽을 업세트 할 건지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이 테스트 펑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여기에 과하게 이제 의의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 이 한글말로 하면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데 이 회귀 분석의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회귀 분석을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면은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 X라는 요놈과 Y라는 요 데이터들 간에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Y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responsible 혹은 dependent variable이라 하고요. 이 X를 explanatory 혹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름이 저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시도 있는데 뭐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이 얼마나 이제 맥주를 많이 마셨는가 요거에 대한 관계라든지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공부량을 떼어 넣어야 우리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강우량 대비의 뭐 옥수수의 수확량 이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인데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걸 이용합니다. 인과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특정하는데 이거를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상관관계는 그냥 두 상관관계수가 어느 정도로 관계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고 인과관계는 그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인데 문제는 이제 실제 값을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10시간 때려넣었을 때 이번 중간고사 한 70점 나왔다. 그럼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기말고사 점수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실생활에서의 데이터는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랜덤네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반영한 게 이 에필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여기 엡실론이 있듯이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이 랜덤 에러는 보통 이 회귀 분석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규성입니다. 보통 이제 에러 텀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세워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리고 실생활적으로 이 노멀 분포를 따른다. 근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런 상태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 베타 제로와 베타 워은 무엇이냐?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 이게 아무래도 직선이다 보니까 이 y절편에 해당되는 게 이 베타 제로고요. 그냥 y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타 1이 이제 기울기다 보니까 아마 이 베타 1하고 뭔가 x랑 y의 이 관계를 좀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결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베타 제로는 그냥 이제 y절편일 때 x가 제로일 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직선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 원이 이제 관계를 약간 설명한다. 그러니까 x가 1 정도 증가했을 때 y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 그에 대한 기울기적인 정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엡실론은 이야기했고요. 시그마 제곱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대체 뭐냐? 분산인데 이 분산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랜덤네스를 우리가 숫자로 변환시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제 무작위적인 수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를 정의해 놓고요. 근데 문제는 이 x랑 y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 엡실론이 이제 노멀 분포에서 추출해 오는 거니까 이 분산에 해당되는 시그마 제곱과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요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를 우리가 모릅니다. 즉 우리 통계학자들은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참값들이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야 돼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 이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요거를 행렬로 나중에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 편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건데 후반부에 나오면 또 얘기 나옵니다. 이 로스 펑션이라는 게 손실 함수인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실제 값과의 차이, 그 차이로부터 얻어지는 손실을 이 수학적인 값으로 계산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실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추정한 값과 실제 데이터, 실제 값과 이 차이가 작아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예측이 잘 된 거니까.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최소화시키는가?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심플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편미분을 해서 각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뭐 미분을 해서 어떻게 수식적으로 잘 정리하면은 요 밑에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타 원햇에 대해서 잘 수식적으로 정리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베타 제로 햇은 요 식을 살짝 변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엡실론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 엡실론은 랜덤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는 굳이 우리가 무작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없는 셈 치고 우리가 구해놨던 베타 원햇을 넣어놓고
조작을 해서 얻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수식적인 전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증명 같은 건 안 적어놨습니다. 자, 방금 이제 엡실론, 이 에러 텀들이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추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지듀얼이라는 개념을 새로 소개합니다. 이 레지듀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실제 데이터와 아까 보였던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요거를 사용해서 얻어낸 예측값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된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와 이 추정 값이 있는데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 편차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진짜 편차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실제 이거 다 더해보면은 이 엡실론 i, 이 레지들이 0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추정한 것과 이 y 값들이 이 기대값, 이 평균을 조사해 보면은 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드라는 거를 이제 차를 이용해서 합치면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차를 그냥 사용하기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사용하듯 우리 이 레지드라는 이 녀석도 이 제곱을 취해서 합한 이 측도 이 값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이거를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줄여서 SSE라고 합니다. 뭐 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SSE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베타 제로와 베타 원햇 요게 사실 이 SS를 최소화시킵니다. 사실 요거를 이제 줄인다고 했는데 요 포맷 자체가 yi에다가 베타의 베타 원제로 요거를 이제 제곱 취한 게 사실상 이 2i의 제곱 요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자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리스트 스퀘어 이퀘이션 에스티메이터들을 넣어서 이제 최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라인을 리스트 스퀘어 레그레션 라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이라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은 다 구했는데 여기 안 적어놨지만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그거는 이 SSE를 바탕으로 하는데 표본의 개수가 n개인데 거기에서 두 개를 뺍니다.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n-를 빼는가? 이 n-를 빼서 나누는가? 정확히는 이를 빼서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은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요놈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너무 복잡한 설명을 안 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최소화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그거를 만족을 시켜주는 추정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정량의 기대값이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참값의 어떤 통계래.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표본 평균, 목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표본 평균을 쓰고 어떤 우리 모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표본 분산을 쓰듯이 이러한 개념을 써서 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수식적으로 잘 전개해서 해보면은 그 둘이 값이 같아집니다. 이러한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n-2만큼 나눠주는 게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돼서 요걸 쓰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전체에서 두 개를 빼는가? 그거는 우리가 원래 이 레그레션 모델에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에서는 몰라요.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y와 xi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인데 얘네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걸 위해서 추정량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 표본의 개수인 n개에서 우리가 추정에 사용한 추정량의 개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잘 정의가 됩니다. 수식적으로 그렇고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표본의 개수에서 요 추정량의 개수 두 개였기 때문에 n-1을 나눠준다. 그래서 요 n-1을 특별히 이 degree of freed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통계학적으로 이게 잘 성립한다. 우리가 예측할 때 잘 보장이 돼 있도록 수식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회귀 분석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해석에 대한 도구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의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이 제곱이라고 하는데 결정계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정계수 이 결정계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일단 yi들의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한 이 진짜 편차를 이 SST라고 부릅니다. 토탈 서머 스퀘어스라 하고 이 SST를 이 수식적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증명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멀티 리니어 레그레이션 할 때 이제 유효하긴 한데 요 관계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관계를 이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관계가 그게 어떤 거냐? 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SSE와 이 레그레이션 서머 스피어스라는 요 SSR 요 두 개 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활용할 건데 이 결정 계수는 이 SST 분의 SSR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 등식 때문에 얘도 쓰긴 하지만 SSR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SS를 아는 경우에는 전체 1에서 요 SST 분의 SSE만큼 빼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선각계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 결정계수의 제곱한 요 값과 이 x랑 y는 이 상관계수입니다. 이거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곱한 것과 실제로 등식이 같습니다. 이거는 수식적으로 같은 게 증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정계수 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얘는 항상 0과 1, 그 클로즈 인터벌에 속해 있는 값 중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모델에서 얼마나 이제 설명력을 갖는가. 그러니까 두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얘가 어느 정도로 설명력이 있는가. 뭐 어느 정도의 척도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라는 걸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 얼제곱 값이 크면은 설명을 잘한다. 우리가 세운 이 모델 자체가 얘네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값이 낮으면은 우리가 세운 이 모델이 뭔가 잘못됐다. 잘못 세웠다. 설명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모델 써요. 그거는 우리가 컨스트럭트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실제 값이 우리가 예측한 것과 실제 같은지에 대한 메소드는 몰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정이라는 메소드를 써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했던 베타 Z 햇과 베타 1 햇, 요 둘에 대한 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듭니다. 수식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서 결과만 보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계산을 하면은 여러 가지 수리 통계학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여러 프로퍼티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잘 정리해 보면은 이 베타 제롯은 보기도 참 쉬운데 분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베타원은 조금 심플합니다. 이 n분의 1, 이게 좀 사라졌고, 이런 식의 노멀 분포를 각각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머리 터지니까 이 결과만 받아들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분포를 따는다는 걸 알겠으니까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는 이제 이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값 베타 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무가설은 이제 얘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투사이드 테스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이 베타 제로 획과 얘에 대한 표준 편차 스탠다드 에러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서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파를 설정한 거예요. 알파 유의 수준이 하는데 시그니피컨트 레벨을 설정해서 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T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할 겁니다. 보통 회귀 분석할 때 이런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할 때는 이 표본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노멀보다 T분포를 많이 씁니다. 뭐 충분히 표본이 많다. 내가 막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T분포 대신에 정주분포 쓰시면 됩니다. 요 표현은 이제 그 알파 분의 2 요거 2분의 알파에 대한 이제 값을 넣어놓고 실제 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도 있고 LLM 모델에다
집어넣어도 잘 계산하기 때문에 대충 저 범위 내에 우리가 구해놨던 요 검정 통계량이 이 값보다 크면은 얘를 얘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피밸류인데 사실은 우리가 관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이 회귀 분석 모델, 요게 이 우리가 실제 관측을 했을 때 실제 일어날 확률을 피밸류로 정의합니다. 이 기무가설이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측했던 이 데이터를 실제 일어날 확률을 피밸류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가설 검정이 하는 거, 아니 구강 검정이 하는 건데 아무튼 기강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베타 1도 이 베타 제랑 똑같이 설정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가설 검정을 했으니까 구간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신뢰 구간이죠.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CI는 저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 그건 여기서 갖고 온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얘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얘가 이제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 봤었던 거를 앞에서 봤었던 부등식 그거를 잘 변형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들의 가설 검정 혹은 구간 검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YI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요 값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에 관심이죠. 이것도 역시나 가설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Y만 구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 Y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여러 통계량 중에서 평균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분포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y 햇과 실제 참값을 빼서 이제 보통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이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표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번 부분은. 그래서 y들의 y 하나에 대한 분포는 요 분포를 따른다 보시면 되고 이 y들의 평균에 대한 분포는 얘를 따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구간 검정도 세울 수 있고 가설 검정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통계 프로그래밍 RStudio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이 RStudio 내부에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이 모터 트렌드 컬 로드 테스트라고 얘네 미국에서 이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회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좀 오래됐습니다. 1974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냐, 뭐가 있냐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만 보자면은 마일당 갤런, 그러니까 연비죠. 연비 그리고 실린더의 개수, 자동차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있고 뭐 그로스 호스 파워, 그러니까 마력, 이 자동차 엔진이 낼 수 있는 힘 이런 수치들, 자동차 무게인 웨이트 이런 여러 가지 어, 값들을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저장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드라는 명령은 그냥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살짝만 보여주는 데이터 그 명령어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얼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요 세 줄만 치면 끝나는데 정확히는 저 3번 줄과 7번 줄만 딱 치고 엔터를 누르면은 예, 회귀 분석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미 저 함수 내부에 요 아까 처음에 지금까지 왔었던 그 수식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 MPG라는 게 뭐냐? 연비입니다. 자동차의 연비고 이 WT가 차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무게와 자동차의 연비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 리니어스 레그레션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테이블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테이블. 이 테이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컬이라는 거는 그냥 이 함수를 컬한 거고요. 뭐를 불러와서 이 결과를 뱉어내라. 그리고 레지들, 이 실제 값과 우리가 추정한 것들의 차이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이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개수, 개수할 때
이 보통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베타 제로고요. 그리고 저 웨이스라고 하는 게 여기니까 그 베타 1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y 값이 대충 y는 뭐 37.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3 xr 이런 식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에러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이 값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t 밸류는 그냥 그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 가설 검증할 때 그 값이고요. 자, 요 PER, 요 부분이 이제 이 P-밸류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이 P-밸류 값이 이제 기무가서의 찬일 때 보통 얘기하는데, 아까도 봤듯이 보통 기무가설을 하면, 이렇게 설정하면 H0가 베타 제로는 0일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면은 아무런 설명력도 가지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기무가설에다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귀무가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배치를 하고 이 대립가설 쪽에다가 우리가 보이고 싶은 사실 이런 거를 배치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타 제로가 0이다라고 이제 기무가설에다 배치를 하는 건데 이 p-밸류 값을 대충 보시면은 2에 이제 2 곱하기 요거는 이제 10 이제 지수 부분인데 10의 마이너스 16제곱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스트릭트하게 뭐 99%의 신뢰도를 가진다면 알파는 0.01인데 그것보다 저 인터셉트 부분에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제로가 실제로는 0이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간단히 볼 수가 있는데 예시 때문에 인터셉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웨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요것도 1.29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0.01보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기모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이 세웠던 요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이 잘 이제 요 결과를 보고 이 x랑 y가 한 마이너스 5.344 요 정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동차 무게가 하나씩 올라가면은 1kg 아무튼 유닛만큼 한 유닛만큼 올라가면은 한 마이너스 5.3 정도 이제 연비가 낮춰진다라는 관계를 이 수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부분도 있어요. 밑에 부분은 이제 뭘 의미하냐? 이 전체 이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이 얼마 정도 설명력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레지듀얼 스탠다드 에러는 그냥 이제 레지듀얼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의 합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멀티플 얼 스퀘어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결정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보면은 75% 정도 이 모델이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비와 무게를 한 75% 정도 이 모델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F 스태티스틱인데 이거는 멀티 레그레션 할 때, 멀티플 리니어 레그레션 할 때 좀 다룰 겁니다. 어저스트 p-밸류도 p-밸류, 얼스퀘어드도 당연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고 그림도 그려야죠. 이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멋들어지게 하는 건데 선형대 수학 그걸 들으셨다면은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그거를 완벽히 똑같이 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직선, 빨간색 직선이 아까 우리가 그 구했던 요 앞에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한 건데 빨간색 직선 근처에 점이 이제 많이 모이도록 요 그 근처에 있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 직선 우리가 예측했던 요 직선과 멀리 떨어지는 애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이 세미나 때는 다루지 못하겠지만은 저 아웃라이어들을 처리하는 방법 혹은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이 누락된 값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은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당연히 리얼 월드에는 이렇게 심플한 1차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차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X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우리 하나만 보고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를 넣었을 때 이 회귀 분석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X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났을 뿐이지 앞에서 했었던 그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이 X에 대한 데이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 리니어 시스템으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Y하고 X 어떤 몇 번째, XI 번째와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밑에 거는 이제 요 베타 J 번째에 대한 그거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I 번째 X와 Y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 개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할 때는 미분을 취해가지고 최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로 취해서 계산할 겁니다. 이게 리스트 스퀘어 풀어보는 일종이죠. 그 방법이 어떤 거냐? 로스 펑션을 보통 이제 스퀘어 로스 펑션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요 벡터 y랑 x 베타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요 노음 형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그걸 잘 정리하면은 어떤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이제 0이 되면 딱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행렬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해서 참고로 이 X 트랜스포즈 X는 시메트릭해서 인버터블한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은 이제 수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베타 제로부터 P까지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이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오브 베타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타 해시로 되어 있고 심플 리니어 때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행렬을 변화했을 뿐이에요. 살짝 증명할 건데 이게 오늘의 첫 증명이자 마지막 증명입니다. 자, 저 베타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저 y가 이 멀티 베리에이트 노멀에 되어 있는데 그냥 다변수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평균은 이제 x 베타 그리고 시그마 제곱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해놓은 그런 꼴이고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실수값입니다. 예,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양의 상수입니다. 그러면 베타 햇은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베타 햇에 대한 기대값을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했었으니까 얘에다 이제 기대값을 씌워봅니다. 근데 우리가 x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되면 기대값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y에 대한 기대값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넣어서 잘 계산하면 베타가 나옵니다. 베리언스는 조금 특이합니다. 베리언스는 상수 뺄 때 원래는 1차원의 경우에는 제곱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행렬의 경우는 앞에 거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 이제 트랜스포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식적인 증명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같은 경우 그런 게 통계학이라고 대학원 수업 때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레지듀어도 그냥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좀 특이한 매트릭스가 하나 있는데 이 헨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대로 쓰기 좀 불편해서 H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정리해서 조금 쓰다가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플 리니어 레그레이션 때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자, 렘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헨 매트릭스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게 알려져 있습니다. H랑 X를 곱하면 X가 나고요. 얘가 굉장히 특이하고 얘에 대한 트레이스가 P 플러스 1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랭크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랭크가 왜 필요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매트릭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랭크라는 개념,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베이시스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걸 구해야 우리가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랭크를 구해줍니다. 근데 이 랭크가 트레이스는 같기 때문에 이걸 잘 계산하면은 n-p-1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수식을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한 요 디글 프리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그마 제시라는 시그마 스퀘어라는 요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값이죠. 자, 당연히 멀티플 코 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이게 다중회귀 상수라고 부르는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상관계수에 대한 식을 이제 심플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가져왔냐? 사실 수식적으로 이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차원의 관계없이 다 저렇게 상관계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x랑 y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이거를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 노우로 정의를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상관계수에 대한 관계는 사실 앞에서 했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혹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이 아노바 테이블의 약자가 사실 별반 다른 게 없는데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에요. 분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그에 대한 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정해왔던 SSO, SSE, SST, Degree of Freedom에 대한 관계도 이용을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체 모델에 대한 해석,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게 우리가 했었던 요 회귀 분석 모델이 실제 우리가 믿을 만한가에 대한 정확한 축들을 주는 통계적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 계산이 가능한데 이 민스퀘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민스퀘어는 그냥 서머 스퀘어에서 디글 프리덤을 나눠준 값이고 그래서 MSR, MSE라고 하고요. 얘네 둘을 나눠준 게 이제 F0라는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F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 서머 스퀘어 부분들이 다 제곱 형태였잖아요. 근데 걔네 각각이 이제 노멀을 따릅니다. 이게 이제 스튜던트 띠어럼이라고 수익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변수 Z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면은 그걸 제곱했을 때 이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걸 따릅니다. 이 카이 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분포입니다. 정확히 이제 감마 분포의 일종인데 그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 카이제곱 분포라는 게 우리는 이제 디글 프리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눠준 요 민스퀘어 부분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게 F 분포에 따른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있어. 수식적으로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요런 사실 때문에 아노바 테이블에서 갑자기 F 분포라는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F 분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이 F 분포에 대한 뭐 PDF 시계라든지 그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성질들 사실 이 해석할 때에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왜 F 분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가에 대한 약간 설명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제 봤었던 그거를 똑같이 쓸 건데 이번에는 두 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연비를 설명할 건데 하나는 차의 무게와 다른 하나는 차의 엔진 힘, 마력을 갖고 회귀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예. 일단은 10번과 12번 먼저 볼 거고 14번과 16번 요거 돌린 결과를 순차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두 개, 이 무게와 이제 마력을 했을 때 이 다중 회귀 분석이 하는데 요거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냥 개수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에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은 에스티메이터, 뭐 스탠다드 에러, T밸류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 P밸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뢰도를 갖는지는 분석하는 사람 마음인데 우리는 그냥 스트릭트하게 99%라고 빡세게 제한을 걸어봅시다. 99%의 신뢰도면은 알파가 0.01이죠. 근데 이 무게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굉장히 작은 수치니까 얘는 기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기각되니까 아, 실제 리얼 모델 요 데이터들이 한 요 정도 수치를 갖는다. 요 관계를 갖는다. 대략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력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논리로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이 에스티메이터가 실제로 0이 아니라 이 우리가 구해는 요 값이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0.03이니까 그렇게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아니고 살짝 약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가 늘어났어. 늘어나면 이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포커싱하는 게 뭐냐면 요 두 개에서 요 위에다 쓸게요. y와 이제 x1 얘를 영미 얘를 뭐였어? 상위 얘랑 얘의 관계랑 얘는 마력이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x들 간의 관계 얘는 모릅니다. 그렇죠? 가장 베스트는 얘네 둘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x1과 x2가 완전히 상관이 없으면은 이 y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기 되게 좋은데 만약에 x1과 x2가 서로 연관이 되어버린 순간 사실상 같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ultiple r squared라는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 adjust r squared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저런 문제를 이제 다중공산성 문제라고 하는데 다중공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multiple r squared는 그 다중공산성 문제를 완벽히 무시하고 했을 때 설명력은 한 82% 정도, 82.6%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있다 하고 다중공산성 문제를 살짝 고려를 해서 수식적으로 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81.4%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가. 자, 이 F 분포는 이제 전체 모델이죠. 이 R 스퀘어드는 이제 이 모델, 이 값들에 대한 이제 설명력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진짜로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F 스태티스틱의 기무가설은 이 모델은 의미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F 통계량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F 분포가 지금 F 통계량 자체가 이 두 개가 상당히 흉악한 분포에 비교로 정리되어 있는데 F 분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PDF 보셨다시피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P밸류라는 값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F 스태티스틱 옆에 있는 이 P밸류를 보고 이 전체 모델이 신뢰도가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시면 되는데 아까 같은 논리로 스트릭트하게 99% 알파를 마이너스 0.01을 하면은 예,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모델이 우리가 믿을 만하다. 99% 수준에서 믿을 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중공산성 문제를 보기 전에 그림으로 보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3차원인데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평면 위에 저렇게 돼 있는데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x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에 그럴 때만 보고 이 보통 표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늘려봤어요. 왜 늘렸냐? 아까 이제 처음 봤을 때의 설명력이 한 70 몇 프로였는데 두 개를 했더니 80% 뛰어났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얼적값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얼제곱값을 100%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변수를 100개 넣으면은 얼제곱값이 사실상 1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변수를 무진장 늘리면은 아까 말했던 x들 간의 관계성 그게 독립이라는 가정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 해석할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생기는가 여기다가 이제 무게와 마력과 이 실린더의 개수와 뭐 디스포지션이라는 뭐 그런 변수를 4개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중계기 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알파를 우리가 99% 하면은 이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마력, 이 HP. 얘네들 애초에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관계가 없다. 얘는 이제 0이라 생각해야 된다. 관계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무가설로. 문제가 이제 HP라는 요 놈이 우리가 이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0.01보다 작지 않아요. 이 P밸류라는 요 값이 0.1이잖아요. 스트릭트가 크기 때문에 얘는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무진장 늘리면은 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변수들 간의 이 연관성 문제도 생깁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 모델에서는 연비는 무기랑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 해석력은 84%로 점점 늘어나요. 다중공산성 그거를 제거해도 82.6%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여전히 이 모델이 신뢰도적으로 99%라고 생각해도 의미 있다라고 가설 검증도 다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X들 간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되는 공분산대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돌려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무게랑 이 마력 간의 이 상관관계가 0.66 생각외로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수치 정도면은 보통 0.5보다 너무 큰 수치가 나온다. 이 사실 상관계에서 보면 돼요. 각 두 변수에. 이 정도면은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다중공산성 문제 때문에 해석이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가면은 난리가 나죠. 예. 0.83 나오고 이제 0.79 나오고 이런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했었던 해석과 다른 해석이 발생한다.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사기를 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리치 레그레션 모델인데 아까 우리가 베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었는데 이 부분을 람다 i라는 걸 조금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 모델 쓰면은 이제 다중공산성을 감지해서 아까와 같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라쏘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보통 이제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그냥 페널티라는 게 실제 값과의 차이를 조금 보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는 거는 이제 좀 특별한 건데 우리가 y 값이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y 값이 여러 개인 경우 가령 성별 데이터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은 반 데이터 이런 걸 할 때 보통 y 값이 뭐 1반부터 n반까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회귀 분석을 적용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모델인데 보통 우리가 할 거는 두 가지 경우, y값이 두 가지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 건데 얘가 선형이 안 됩니다. 앞에서 했었던 그 모델을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수식적으로 조작을 할 겁니다. 그게 이 로지스틱, 로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대충 이 오즈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오즈라는 게 이 파이어가 대충 조건부 확률인데 xi가 주어진 상태에서 yi가 1인 경우 그거를 확률을 계산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보면은 로그 형태로 이렇게 잘 변환을 해보면은 앞에서 했었던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상당히 실생활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오즈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되게 많이 씁니다. 당연히 이제 심플 리니어 경우에는 이제 로그 오즈에 대해서 이렇게 취했을 때 나오는 요 형태가 이 심플 리니어일 때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당연히 요거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멀티플이고요. 멀티플 노미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웬만한 회귀 분석에 대한 이론은 다 끝났어요. 실제 학부 회귀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2학년 과정을 대략적으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따라갔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론적으로 얼마나 빡세게 들어가는가를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회귀 분석 모델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면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X가 주어진 상태에서 Y에 대한 평균을 결국 구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베이직 스태티스틱 할 때 3번, 4번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잘 정의가 되는데 여러 데이터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독립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엔 요거에 대해서 이 조건부 확률 분포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모델의 정의입니다. 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그 조건부 기대값의 대략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yi 기분 xi가 저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세울 수가 있고 다른 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걸로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엡실론이 요 에르폼이 노멀로 꼭 해야 된다. 그걸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0의 대칭인 분포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했었던 리니어 모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 이론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뢰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인데 어, 모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액션 스페이스라는 정의할 거예요. 이 액션이 그룹 디오리의 그 액션하고 다릅니다. 이 액션 스페이스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이라는데 그냥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가설 검정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이 기무가설 선택하거나 대입가설 선택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행동밖에 없으니까 액션 스페이스의 엘리멘트들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우리가 손실 함수를 엄밀하게 정의하면은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와 요 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와 액션 스페이스라는 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양의 실수 값으로 보내는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추정할 때는 보통 쿼드라틱 로스 펑션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 디시전 룰이란 것 때문에 결정 규칙이라는 건데 디시전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얘는 아까 봤던 액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라고 봅니다. 어떤 x를 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그냥 함수로 표현한 걸 보면 돼요. 가령 이 추정할 때 어떤 x라는 이 데이터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x파 표본 평균을 설정한다. 이런 것도 이제 디시전 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설 검증할 때 세우는 이 px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검정 함수라고 결국엔 우리가 기강력 설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기강력에 속하면은 이제 H0를 기각하고 아니면 H0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디시전 룰이고 이것마저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리스크 펑션입니다. 실제 위험인 거죠. 약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타에 대한 기대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론적 대응이 리스크 펑션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죠.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되는데 함수 공간에서 잘 되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근데 이 이론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생활적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초에 이제 y에 대한 분포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약을 걸어서 아까 했던 요 방식대로 제약을 걸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고요. 베스트 리니어 프로젝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n 차원으로 확장했을 때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식들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멀티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냥 어, 이 변량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는데 바이베리에이트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했었던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냥 예제인데 그냥 수식적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예. 자, 그럼 이제 실생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회귀 분석의 4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성이라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 에러 텀들
에러텀들에 대한 독립에 대한 가정도 있고 엑사이드도 뭔가 어떤 분포를 따를 텐데 걔네들도 독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X 데이터들이 서로 독립인 경우가 생각으로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 제일 편하겠죠. 주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간의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 뭐 기후 온도라든지 뭐 날씨 온도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살짝 다루기 위해서 회귀 분석 여러 개의 가정들 중에서 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깨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따라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오토 레그레션 모델이라고 있어요. AR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회귀 분석 모델입니다. 이 아까 봤던 그 베타들을 이 p라는 걸로 바뀌었고 대신에 XT를 이 시간에 따라서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T라는 거에 대한 프리딕션하는 걸 보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오토 레그레션이라는데 결국엔 이제 과거 데이터로 이제 자기 자신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라고 해서 AR 모델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겁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1일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회귀 분석 모델하고 많이 다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무빙 에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에러 텀들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반영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무빙 에버리지 이것도 회귀 분석인데 신기한 거는 XT를 에러 텀들의 이 시간적인 걸로 합을 할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이 세타가 이제 그 베타를 나타내나 보시면 되고 MA도 이렇게 됩니다. 얘네를 합친 것도 있는데 이건 이런 게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P랑 Q 아까 봤던 요 얼마나 이제 과거를 참조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이제 P랑 Q인데 요걸 잘하면은 이제 좋은데 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P랑 Q를 작게 잡아버리면은 이 모델이 잘 예측을 못합니다. 이거 언더피팅이라고 이 P랑 Q를 너무 크게 하면 오버피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더피팅이 잘 안 생기는데 오버피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리마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래서. 예. 자, 결론적으로 이 시계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음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예측한다라든지 뭐 날씨 예보라든지 뭐 주식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미지 분석에도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딥러닝 모델이 잘 발달되어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트랜스포라든지 이런 걸 더 써서 우리가 회귀 분석 말고도 그걸 이 회귀 분석에 기반이 되는 걸 바탕으로 더 좋은 딥러닝 모델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머신러닝에도 쓰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넘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귀 분석도 쓰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회귀 분석을 쓰는데 리니어 레그레션을 쓰게 되면은 이 값이 이 확률의 범위에 벗어나게 됩니다. 리니어 레그레션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여기서 씁니다.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써서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로스 펑션 중에서 그나마 좀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잘 이제 모델 훈련할 때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 이용해 가지고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업데이트를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잘 예측할 수 있게 계속 수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측면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 TMI인데 요즘 머신러닝 이거 듣고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 보시면은 네, 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로지스틱 레그레션 모델 가지고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처리하는 과제라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데 이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요 이게 결국엔 운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엔 이 컴퓨터가
랜덤한 시드 값에 의해서 이제 값을 내뱉는데, 정답들 내뱉는데,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 모델이 잘 예측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막상 응용적으로 가면은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수도 되게 중요하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